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광양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요. 할 말이 참 많긴 하지만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만들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좀 둡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5개짜리 5학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5학기 플랜을 짜시면 원하는 대학은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첫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올해 고3입니다. 수능이 23일 남았고요. 아빠는 이러고 다니네요. 저는 이제 둘째가 마지막이라 저한테는 이제 입시는 거의 끝난 이야기인데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짠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지? 얼마 전에 이런 길을 갔어요. 운전을 해서 새벽에 가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30km 정도로 갔습니다. 시속 30km 정도로.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중3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찍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캄캄한 길에 안개가 가득한 그 길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운전하고 있는 느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생각해도 되게 막막하거든요. 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셔서 저도 지금 되게 막막하거든요. 뭐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막막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 아들, 내 딸이고 내 새끼니까. 내 새끼를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집어넣는 게 목표니까. 근데 어쨌든 어둠이 오든 안개가 끼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도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30% 이상이래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택 과목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시 확대에 대한 가장 빌미가 되는 기사 중에 하나죠.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위 108개가 필요하답니다. 108개가 필요하대요. 도대체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회가 108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나가서 108개의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모든 대회를 참여하진 않았을 테니까 적어도 5개 학기 동안 150개의 대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지 이 학교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봉사활동이 500시간 가까이 되더라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신문기사를 보는 방법을 놓쳐요. 왜냐하면 신문기사는 항상 자극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특히나 교육은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길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엇박자가 너무 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정보가 한번 나오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꽂히냐면 108에 꽂힙니다. 인생의 번뇌를 뜻하죠. 근데 되게 단순하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에 올해 입학한 학생 중에서 수상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최고가 108이래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길래 이걸 기사로 쓸까요? 2명이요. 2명이요.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근데 이런 기사에 우리는 혹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학종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뭘로 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상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평균이 얼마냐면 30개예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30개도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서울대입니다. 30개면 한 학기에 5개예요. 한 학기에 5개의 상을 못 받았다? 최고 대학을 갈 수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는 학생들의 평균이 20에서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5개 학기 동안이요. 그러니까 108개가 마치 한 학기 동안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평균 30개입니다.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수상이 30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그 정도의 상을 받아요. 자, 평균이 30개래요. 그 다음 질문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108개의 상을 받은 한 명이 있으면 평균이 30이 되려면 빵개의 수상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2명이요. 이 말이 학종의 우수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 못 받아도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100개 받았어? 나는 빵개가 2명이 나와야 평균이 30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또 나왔어요.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고요. 학생 실태 조사를 하겠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말했던 교육부 장관이 그 다음 날 너무 과했군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그 기사를 들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갈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시 전문가 윤윤구의 정답. 그렇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안과 두려움은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시기를 지난 학부모니까. 그죠? 저도 뭐 그 시기를 지났고, 물론 저는 훨씬 더 부모님이나 지금 중3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고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갈 길은 선명해집니다. 그것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놀랍게도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우리의 귀는 팔랑귀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실 거예요. 왜요? 내 문제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내 새끼 문제는요,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3 학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딱 3가지거든요. 학생들의 선택을 넓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엄청 넓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3 학생들은 선택과목 조합이 29개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과목 조합이 819개예요. 너무 넓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819개의 선택과목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조합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히 손쉽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 선택은 그냥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할 거 아니니까 관심 끄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3은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등급이 안 나온다는 말은 수능 과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나의 진짜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하나 발생하는데 답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전문 교과도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지금 지금 고3들에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문 교과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개설할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개설하는, 그걸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진로 선택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이 뭐가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일반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기 나와 있어요. 수능 과목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몇몇 과목만 빼고요. 그 중에서 선택하게 만들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수능 과목이니까 지금 고3들하고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대학이 관심을 가지는 과목 4가지 종류인데, 대학이 관심을 가지는 건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뭐냐면 심화 과목이요. 심화 학습 과목이랑 융합 과목 2가지고요. 나머지 2 종류는 뭐냐면 진로 안내와 실생활 적용이거든요. 그 진로 안내와 실생활 적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쉬운 과목들이에요. 여행, 지리 이런 거 있죠. 그죠? 제일 쉬운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를 가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100% 노란색에서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색이 뭐냐면 심화 과목 그리고 융합 과목이거든요. 대학이 중점적으로 보게 될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이 과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 단순하죠. 명쾌합니다. 왜요? 대학이 명쾌하게 금을 그어놨거든요. 이 과목 선택해 라고 금 그어놨거든요.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금 그어놓고 금 그어놓거나 과목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는요, 저기 과학에 나오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안 하면 오지 마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과, 이과, 통합이고 우린 융합적 인재를 지향합니다. 그런 건 대학에는 없습니다. 대학은 문과, 이과를 확실하게 갈라놨거든요. 지금 전부 다 선택 과목으로 만드는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과는 이과 과목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과, 이과를 통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대학이 그걸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산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의 핵심은 노란색. 심화 과목이냐 융합 과목이냐, 내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과목들은요, 여행지리나 고정과 윤리 같은 과목은 뭐냐면 이과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문과 과목을 한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꼭 들어야 돼요. 그 과목이 여행지리나 고전윤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사나 생활과학이나 융합과학은요, 전부 다 문과생들이 3학년 때나 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졸업할 때 반드시 이과 과목을 2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은 해결했고요. 나머지 한 과목은 여기서 해결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실생활 안내나 진로 안내 학습 요 2가지의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과목들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고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지금 대학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느냐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색 과목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유심히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색 과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죠? 대학의 목적은 선명하거든요. 네가 지적으로 우수해지고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뽑을 거야. 이게 대학의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원천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쉬운 거 쉽게 대학 가는 방법은 전 잘 몰라요. 저는 제 아들도 쉽게 대학을 못 보냈거든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 정보란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배당표라고 있어요.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작은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3년치 그 과목이랑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작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노란색 과목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이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학은 거기에 포커스를 둘 거니까요.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시 비율 30%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게 정시를 확대하겠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될지는 금요일 날 아마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30% 이상이랍니다. 근데 이제 대학의 반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뽑는 주체는 정부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학생을 뽑는 주체는 누굴까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뽑는 건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정시 3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학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되죠. 서울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3%요. 네가 30%를 원해? 맞춰는 줄게. 30.3%요. 이게 왜 지금 신문 기사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가 2022학년도 입시 요강을 4월달에 이미 4월달에 발표했어요. 성견 지명이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입시 요강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3으로 넘어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학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을 보시면 수학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공통과목에서 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서 25%가 나오는데 저런 과목을 선택하는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학생들은 무조건 쉬운 과목을 갑니다. 학생의 본질이죠. 무조건 쉬운 과목을 갑니다. 그러니까 수학 보면요. 확통, 미적, 기하로 갑니다. 그러면 대학이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전부 다 수학은 뭐 할까요? 확률과 통계예요. 제일 쉽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대학 공대 교수들이요. 대학생들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수학을 못 해가지고. 니들은 도대체 동물이니 사람이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수학 과외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받아요. 선배들한테 수학 과외를 받고 있어요.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대학이요. 그럴 수는 없지. 미적과 기하 안 해? 그럼 오지 마. 라고 딱 과목을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학 오려면 미적분 기하해야 돼. 안 할 거면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과목 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의 반응이요. 문이과 통합하겠다. 문이과 구분 폐지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과목 지정으로 간 거죠.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문이과 구분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문과 9과목이랑 이과 8과목 중에서 17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학생의 본질은요. 쉬운 거로 가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쉬운 과목으로 사회문화 아니면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에 수험생이 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목 지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과목 지정의 선구주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짜 묘수풀이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서울대학교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내가 정시 점수를 줘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3도 당연히 적용될 겁니다. 정시 가산점이에요. 정시 모집에서요, 네가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가산점 줄게. 그 가산점이 유형 1일 때 1점, 유형 2 두 개 충족하면 2점이에요. 근데 정시에서요, 학생들이 합부를 결정하는 서울대 합부를 결정하는 성적이 환산점 계산하면 0.05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합불이 결정돼요.
근데 몇 점 준다고요? 1점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요. 교과 이수 가산점 못 받으면 만점 받고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가 이 두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지금 교육과정을 다시 다 바꿨어요. 서울대가 엄청난 묘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1번, 유형 1번은 볼 것도 없고요.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유형 2만 보시면 돼요. 유형 2는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뭐 요거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지나갔으니까 사실 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자료에 있으니까 그 페이지 보셔서 이거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수학에서 일반 선택 4개가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미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일반 선택 3개에다가 진로 선택 하나가 되면 미적 기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목을 지정한 거죠. 이과 오는데 어려운 과목 안에 그건 용서할 수 없지. 그 다음에요. 과학을 보시면 사실은 수학과학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과학을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물화생지혜 1이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2가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로 가려면 고등학교 때 2 과목을 2개 이상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으면 가산점 제로라는 이야기예요. 과목을 지정했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이과생들은 무조건 과학 2 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건 볼 것도 없죠. 유형 1이니까 유형 1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1점을 받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2를 보니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과학에 2 과목 2개가 들어가죠. 과목 지정한 거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문이과 구분은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당연히 했죠. 이게 주요 대학교가 전부 다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과목 지정하거나 가산점 150% 때리거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과 갈 건데 쉬운 과목 선택할 거예요. 대학 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린대요. 진짜로 대학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크로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산점도 들어오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어떻게 될지 결판이 어쨌든 나긴 하겠으나 그죠? 지금 2학년은 이래요. 아직까지 1학년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도 당연히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정시가 줄어들 수밖에, 정시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2학년도에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말고 2022학년도에 개정 교육과정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5년부터 학점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픽스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학점제를 하려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시를 늘린다 그러면 그때 절대평가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 스텝이 완전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2학년은 수시가 77%예요. 근데 1학년은 몇 %일까요? 70%요. 딱 70%요. 정확하게는 69점 얼마 되겠죠. 모든 대학이 70%에 맞출 거니까. 근데 정시를 30%로 안 맞추고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대학처럼 30.3, 우린 서울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30.4 뭐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서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요. 중3은 금요일 날 좀 결정될 겁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직.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령 인구가 중학교 3학년에 지금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중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44만 명이에요. 근데 역대 통계를 쭉 살펴보면 얘들이 44만 명일 때 수능을 몇 명이 보냐면 29만 9천 명 정도 봐요. 30만 명에서 몇백 명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9만 명, 거의 30만 명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만 명은 이제 수능 안 보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 정원이 4년제 대학 정원이 34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문대가 20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5만 명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중3은 입시가 가려고 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에 재수생까지 하면 14만 명 정도 될 테니까 47만 명이에요. 55만 명을 뽑아야 되는데 47만 명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시 확대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싹 빠진 거예요. 10만 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 정원을 20만 명을 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정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교의 경쟁률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너도 나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고3을 얘기를 하면요. 지금 고3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만 명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막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요 대학은 절대 안 바뀐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학부모의 욕심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작년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05% 빠졌더라고요.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학 정원보다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이 훨씬 적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중하위권 대학은. 원서만 넣으면 뽑아줄 거니까. 근데 그런 대학을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뉴스를 막 볼 때마다 대학 가기 쉬워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도 대학 가긴 쉬워요. 왜요? 정원은 55만 명이고요. 시험 치는 학생도 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원하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요. 지금 고3부터 그렇거든요. 55만 대 55만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면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언론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맞나? 정상적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주는 건 주요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0.05, 많이 빠지면 0.1 정도 빠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에요. 2학년 상황.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3들, 23일 남은 예비고3들 이야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죠. 내신으로 가는,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주요 대학을 보면요. 교과 전형은 8%예요. 내신 8%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못 갑니다. 진짜로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교과 내신 그런. 근데 대학은요, 교과 내신 안 믿어요. 8%밖에 안 믿는다니까요. 주요 대학교는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보여줬던 건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 1000명 단위로 교과 전형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보낼 것이냐로 생각하면 내신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표를 조금 크게 놓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학생부 내신은요, 그렇게 절대적인 전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3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난리이긴 한데 중3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은 선명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어쨌든 중3도 선명하긴 하네요. 비율의 문제이긴 한데 선명하긴 해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고3이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시로 가냐, 내신으로 가냐, 학종으로 가냐.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제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지방에서 자꾸 정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 스카이요. 서울대, 고대, 연대의 N수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삼수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유는 아시죠?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고등학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N수생이 계속 늘어요. 근데 그 N수생이 정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서울대학교요, 58%예요. 전체 서울대학교 정시 중에서요, 작년에 27% 뽑혔거든요. 서울대학교 정시로 들어간 학생이 27%인데, 그 중에서요, 58%가 N수생이에요. 서울대학교 자료만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수시가 73이고요. 정시가 27%. 올해 들어간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요. 재학생은요. 재학생이 들어간 거요. 수시로 89%요. 정시요. 43%요. 그 다음에요. 이 자료 조금, 그렇죠? 제가 어쨌든 처음 공개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서울에 보시면요. 서울은 수시가 34%고요.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정시인 비율은 42%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은 이게요, 반대로 돼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지방은 수시가 훨씬 높거든요. 지방은 수시가 훨씬 높게 나타나요. 반대로 돼 있다니까요. 빅데이터를 돌려보면요, 정시가 지금 27%에서 30% 지금 대체로 한 35% 정도 보거든요. 그 35% 정도 봤을 때 이 비율이요, 서울에서 정시 합격생 비율이 50% 가까이 올라가요. 정시 확대는 지방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데이터로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나오죠. 고대요, 60%. 연대 60%고요. 고대 65%, 64.8인가 그래요. N수생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정시의 확대는 N수생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성적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재수생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상위권 재수생이에요. 수능에서 6개 틀리고 7개 틀린 학생이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해요. 큰일 났죠. 걔들과 고3 현역이 싸우는 거거든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상위권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거든요. 왜요?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면 이제 쭉 주요 대학교를 보면요,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이 하나씩 깎여 나가요. 근데 내가 수능에서 실수로 2개를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이 훅 떨어져요. 가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반수를 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점점 늘고요. 상위권 재수생은 더, 반수생 포함이죠. 상위권 재수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공정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수능 최저 없고요, 그냥 학생부 내신 100% 돌린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합격하냐면, 미디어 학부를 보시면 내신이 1.18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문과니까 국영수 4거든요. 그러면 5개 학기 합치면 대체로 한 25과목에서 30과목,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럼 1.18이면 한 4과목 정도만 2등급이고 전부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국영수 4 관련 과목이 전부 다 1등급이요. 전국에 내신의 귀신들이요, 다 몰려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왜? 8%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도요, 비슷한 내신의 분포를 보여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몇 명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기계적인 거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가요. 네,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한양대를 가서 만족하고 다니면 참 좋겠는데 또 좀 만족을 안 하고 또 반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 점점 커지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편입이에요. 편입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왜요? 이렇게 일단 대학을 갔다가 반수로 빠지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을까요? 요즘 성대요. 성대, 한양대 이 정도 선에서 반수생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결혼이 생겼으니까 이건 편입으로 다 메꿔야 되거든요. 편입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 재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재수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정시, 재수생들의 초강세,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국의 내신 귀신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까 서울대 보여드렸잖아요. 수시에서 89%가 재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3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 준비하는 게 엄청 어렵냐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엄청 어렵냐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요소가 뭘로 이어진다고요? 교육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절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대학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엄청 복잡한 전형이거든요. 그 깜깜이 전형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엄청 정교한 전형이에요. 왜 정교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전형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 상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선언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면 현실은 대학이 원하는 건요 이거예요. 목적이 선명한 거예요.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하냐면 우수한 학생이에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걸 어떻게 뽑아요? 정시에서 우수한 학생은 수능 점수로, 학생부 내신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게 아니라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뽑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학생들이 대학을 빛낼 것 같거든요. 왜 정부가 정시를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이 저항을 하겠냐고요. 대학이 저항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대학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면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요. 물론 서울대학교는 저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적 성취예요. 어떤 걸 네가 뽑아냈니? 어떤 걸 키웠니? 이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거기에 포인트를 둬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우수하면 뽑히는 거예요. 연세대나 고대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한양대가 조금 독특한 학종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비슷한 이야기이긴 해요. 말만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대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특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부 항목에 보면 저게 다 나와 있어요. 한양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주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과 협력이 나와 있고요. 한양대학교 저거 평가 요소를 쭉 살펴보면 분석을 해보면요. 위에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바꾼 거예요. 결국 뽑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 학생이 얼마나 우수하냐예요. 근데 여기서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자꾸 혼동스러워 하세요. 시험 잘 보는 아이. 그거 어디서 뽑아요? 정시에서요. 객관식 시험 귀신들이요. 어디에서요? 학생부 교과에서요. 거기서 충분히 뽑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잘 보는 아이를 여기서 뽑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학종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아이는 그냥 교과와 정시에서 뽑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 말고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학인 전발이라고 제가 만들어 본 단어예요. 네,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6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연구해서 6개 대학이 동의해서 만든 평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입시와 관련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얼마 전에 고민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등선해도 될 것 같아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학종을 이렇게 어려워하지? 왜냐하면요, 정보가 엄청 많아요. 대학 홈페이지 이상한 아까 얘기 상장 108개 이런 거에 현혹되면요 답이 없는 거고요.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전형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거든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 학종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학종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에요. 입학 시험이요. 객관식 시험을 5개 선지 놓고 그 중에서 골라라 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 시험이에요. 평가 요소가 정확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능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수능을. 근데 학종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선명하고요. 이게 아무리 정성적 평가라고 하더라도요, 평가 요소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그 요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평가 요소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학인 전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학종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서울대거든요. 서울대에서 출발하긴 했으니까 그냥 서울대 가면 자료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가 있거든요. 아니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있어요.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수하냐고요? 선명한 거 있잖아요. 정시 성적이 우수해요. 좋아요. 부모 잘 만났나 보지. 내신이 우수해요. 근데 학종에서 뭐가 우수하냐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가 우수해요? 학인 전발이 우수한 거예요. 그걸 학생부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뽑혀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학인 전발이 이게 되게 심각한 오해를,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항상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세요. 그쵸? 내 자녀는, 내 아들, 내 딸은 아직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완벽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완벽한 거예요.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학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완벽하지 않고 영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현실을 인정하실 때가 됐어요. 완벽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인 전발을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 내 딸은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도 있고 전공적 합성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어. 4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4가지 요소를 잘 키워줘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요, 이런 학생, 완벽한 학생이요. 대학도 이런 학생 요구하지 않아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결국 이런 학생이에요. 그 학인 전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공적 가성이 좀 타고난 학생.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인성이 좀 탁월하거나 학업 역량이 좀 타고난 학생. 이런 학생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벽한 이런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기대하지 않아요. 뭐만 보여주면 돼요?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사실 4가지 중에서 최대 2개, 가능하면 그냥 1개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를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부모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봐요 선생님, 첫 번째 성적은 고르고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한 줄밖에 없잖아요.
교과 성적의 얘기는 한 줄밖에 없잖아요. 밑에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대학이 요 근래 좀 많이 보는 건 세 번째 거거든요. 올해까지는 세 번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냐. 이거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파봤니?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목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면 돼요? 학생부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지적 호기심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내용이 계속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내신이 100%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돼요. 대학은요, 등급을 보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좀 심각한 오해거든요. 대학은요, 자꾸 부모님들이나 언론에서요, 내신 등급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은 등급을 안 봐요. 왜요? 자, 볼게요. A 학생 2.5고요. B 학생 2.0이에요.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요? 당연히 B인데, 그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대부분 다 그러면 A 학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는 의도는 그거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결론은 모른다예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아냐고요. 선생님, B가 우수하잖아요. 네. 공부를 안 하면 B가 우수하죠. 학종에 대해서 모르면 B가 우수하죠. 근데요, 이 학생 성적, 3년간 성적 볼까요? A 학생은요, 1학년 때 4등급에서 시작해서요, 3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끝났습니다.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해서요, 4등급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B 학생이 우수한가요? A 학생이 우수한가요? A요. 왜 자꾸 등급에 목을 매냐고요? 관심 없다니까요. 등급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적이 올라간 학생만 뽑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성적 떨어진 학생 엄청 많이 뽑는데요. 갑 학생이요, 1111, 국영수 111, 을 학생 222. 누가 우수한가요? 또 이제 여기 대놓고 을 이러면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시면 안 돼요. 갑이 우수해 보이죠? 그러니까 등급을 보니까. 근데 대학은요, 이 등급 안 봐요. 왜요? 원점수를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95점 1등급, 93점 2등급. 그러면 몇 문제 차이로요? 객관식 한 문제 차이로요. 갑 학생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요. 절대로 못해요. 객관식 한 문제인데요. 그 객관식 한 문제를 따지려면 뭘로 가야 돼요? 교과로 가야죠. 학생부 교과가 그걸 따지는 전형이에요. 등급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노력했느냐가 포인트잖아. 그 다음에 또 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입학사정관들이요, 조금 막노동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막노동을 하거든요. 이 평가 기간에 하루에 10시간씩 학생부를 봐요. 그리고 40일 동안 평가를 하거든요. 1번 매우 행복하다, 2번 힘들어 죽을 것 같다. 뭐 선택지가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도형화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도형으로 전부 다 화면에 나타나요. 전부 다 화면으로 보거든요. 화면으로 나타나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두 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는 그 학과를 지원한 모든 학생의 내신 평균. 그 다음에 아니면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학과를 지원한 모든 학생의 평균. 내신 평균이요. 그 다음에 뭘 봐요? 지원자가 어떤 평균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런 평균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학생은요? 뭐에 포커스가 맞춰진 학생이에요? 수학이요. 수학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수학적 강점을 자기소개서에서 계속 어필하면 돼요. 학생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학생은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인성에 대한 이야기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몇 시간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꾸 인성 이야기하면 착하다 그래요.
나 진짜 제발요.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제발 좀 써놓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서 너 착하니까 100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웃기는 소리죠. 착하니까 100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학종을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시는 거죠. 착하니까 100점이라니. 착하니까 내가 널 뽑아줄게. 그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이 뽑아줘야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열심히 한 거랑 우수한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은 우수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인성적인 요소가 자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휴머니티에 대한 개념으로 잡히니까 학종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입니다. 정성평가이지만 동의해야 돼요. 입학사정관들이 각각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각을 놓고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야 돼요. 인성이 뛰어나네 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휴머니티 아니에요. 인간성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봤자 대학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착한 학생은 대체로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너무 착하게 사느라 성적도 양보하더라고요. 제가요, 학교에서 진짜 너무 착하고요, 막 성실하고요, 그 학생은 꼭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양보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그 학생 제가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휴머니티 말고요, 퍼스널리티를 키워줘요. 특성이요. 너의 개인적 특성이 뭐니?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너의 캐릭터는 뭐야? 이게 있으면 인성이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네 번째 단어가 이해가 돼요. 네 번째 문장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냐? 착하게 살았냐고요? 아니요.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뭐예요? 캐릭터요. 그 학생의 퍼스널리티요. 그러니까 평가가 되죠. 어려운 상황에서 삥 돌아간 학생이랑 뚫고 정면 돌파하는 학생이 차이가 나죠. 그건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적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오해가 많은 건데, 이것도 몇 시간짜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한 30명 모아놓고 8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8시간 강의를 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다들 듣는 사람은 녹초가 되고 저는 쌩쌩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전공적 합성은요, 사실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대학이 쓰긴 하지만 대학은 이 단어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적어두세요. 계열적 합성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25과목 넘어가지 않아요. 종류 파트 계열별로 따지면요. 전공이 25개를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대학의 학과는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키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계열적 합성이라고요. 계열,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니? 이게 대학에서 얘기하는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죠. 이딴 욕할 뻔했네요.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게. 질문 하나면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이 병원에서 봉사활동, 와 진짜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서 뭐 할까요? 봉사활동 뭐 할까요? 수술실 들어가서 메스 이런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뭐 할까요? 청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청소구나.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청소를 뒷다 잘하나 보네요. 의사 중에 깨끗한 정리 잘하는, 청소 잘하는 의사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학종이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그럼 내가 핵물리학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봉사활동을 고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 가야 돼요. 안 들여보내준다고요. 그럼 전국적 학생 빵인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얄팍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이 안 보이죠. 이거 시험이라고요. 누구든지 이 학생이 계열적 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똑같이 뽑아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어떻게 똑같이 뽑아내는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발전 가능성이요. 제가 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네요. 시간 관계상 짧게. 교사들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선생님이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요. 진짜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놈. 수업 시간에 완전 깽판 치고 날이면 날마다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그놈. 학생부에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돼요? 그걸 사실대로 적으면 고발을 당해요. 그걸 사실대로 적을 수는 있어요. 맨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해야 돼요?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있음.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무리는 성장 가능, 부정적인 표현을 적더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훈령이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을 적더라도 반드시 좋은 글귀로 마무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적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는 놈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전할 것 같아요. 라고 어쩔 수 없이 적어주는 거라고요. 입학사정관 중에 교사 출신 엄청 많거든요.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도대체 발전 가능성이 뭔데요? 잠재력이라는 게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딸은요, 잠재력이 진짜 지금 수학 점수는 40점이지만 공부를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고 지금 공부를 참 못하네요. 걔가 나쁜 친구예요. 걔가 나쁜 친구라고요. 진짜로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 가지고, 옛날의 성적, 옛날에 이 아이가 잘했던 거 가지고 지금의 이 아이를 분석하면요, 대학 입시는 망합니다. 왜요? 정확한 정보를 베이스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장 108개 찾아서 다니는 학부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발전 가능성도요, 학종은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도 누가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대학을 보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네 번째 걸 잘 쓰거든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팀을 꾸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있는 문제점을 다 찾아낸다. 17개 팀 정도 운영하거든요. 한 학기에 17개 팀, 4명이서 한 팀 만들어가지고 17개, 학교에 있는 17가지의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 고쳐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부에 뭐라고 기록돼요?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탐구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도 적기도 하고요. 그 실패했지만 이 학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만들어냈다를 적어줘요. 그 문장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수한 거죠. 중3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세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세요. 고등학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셔서 대학 가고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거 만들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대학 보내드릴게요. 그 학교의 문제점이 없는 고등학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휴, 그런 고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 학기에 17가지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도 우리 학교는 여전히 문제점 투성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왜 이래요? 대학 가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 지역이 문제점이요. 신호등은 왜 여기에 이 모양으로 있죠? 가로등은 왜 죽어가고 있죠? 가로수는 왜 병충해를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문제점 투성이에요.
그걸 팀을 짜서 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요. 잠재력이요. 한계에 지역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이요.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력이라고요. 제발 얻다가 이상한 잠재력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는 지금은 공부를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게 될 거야. 아니 무슨 근거로요? 뭘 믿고요?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성적표 까볼까요?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얘기는 조금 긴 얘기니까 일단 어쨌든 매우 세밀하고 디테일해요. 진짜로요. 학종은 정말 그런 전형이거든요. 대체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5단계에서 6단계 정도 거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원서 낸 학생의 학생부를요. 최소로 보는 숫자가 한 10명 정도예요. 입학사정관이랑 교수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가 나의 학생부를 보고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를 객관적으로 봐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뽑아요. 그리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부를 만들어놔야 뽑는다니까요. 한두 명이 해서 절대 합격 못해요. 객관성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봐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보여. 근데 충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돌하는 학생들끼리 있으면 그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겨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봐요. 이 반복을 계속해요. 좀 심한 학교는 이거 10단계까지 있어요. 합의가 될 때까지 가요. 계속 토론하거든요. 교과서 특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독서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거짓말이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요. 학종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요. 쭉 1학년 1학기부터 쭉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서울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서울대 사례는요.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올해 합격한 학생이고요. 내신이 2점대고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국어 국문학과에 붙은 학생이에요. 문과학생이네요. 이 학생은요. 왜라고 하는 질문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이거 교과서 특이에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의 교과서 특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울대가 이런 자료도 다 공개해요. 아로리 웹진에 있어요. 찾아가서 보세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왜 이 학생이 뽑혔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 학생의 학생부에 보니까 1학년 때 이런 과목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2학년 때 이런 문장이 있네요. 3학년 때, 2학년, 이것도 2학년 때, 2학년 때요? 이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있어요. 이 학생은 뭐예요? 5개 학기 동안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그 궁금함을 계속 묻고 뭐 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죠. 그 과정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2등급 달고 서울대 가는 거예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만들면 되는데요. 월요일 날 나주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학부모님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다 좋은데요. 제목이 저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지방의 일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강의를 제대로 못 들으신 거예요. 지방의 일반고요? 그렇죠. 당연히요. 안 될 수 있죠. 제가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한 한계를 깨트리는 노력이요. 그거 실패해도 돼요. 실패해도 성장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학교가 무엇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학교가 제공해주는 거 안 봐요. 그건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그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이 적용되는 똑같은 조건일 뿐이거든요. 그 속에서 학생이 뭘 했냐고요. 그 속에서 네가 뭘 했냐고.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뭘 했냐고. 이게 대학의 질문이에요. 이걸 만들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학생부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광양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찾아가요. 진짜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실사 가거든요. 그게 사실 확인되면 그 학생이 1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서울대학교 들어간, 한 번 더 서울대학교에 입학생을 배출하지 못한 고등학교들이 올해 70개 정도가 입학생을 배출했어요. 지방, 전부 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한계를 깨트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요, 얼마든지요. 발전 가능성 하나 끌고요. 문제가 많네요.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어쨌든 이건 넘어가고요.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은 어쨌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수업이거든요.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대학은 진짜 많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감히 단언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확인하러 오세요. 12월 달에. 올해 서울대학교를 붙을 학생의 학생부 내용입니다. 합격 확률 100%예요.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충분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과 함께 앞에 걸 만들어 갔거든요. 수업 중에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적인 성취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학생부에 아까처럼 기록만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게 질문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의 모습들이 쭉쭉쭉 보여주면 돼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학생부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같은 질문으로요. 대학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에요. 독서를 정말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그 독서가 어떤 독서여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독서 목록은 나의 지적 수준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책 읽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 읽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이런 책들 말고요. 이런 책들 말고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이런 정말 어려운 책들을 읽어요. 우와, 제일 많이 쓴 책이거든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근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요. 진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책은요. 이런 책이에요. 앞에 나왔던 책이랑 겹치는 거 저기 딱 한 권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머지는요. 자기의 독서 라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파고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남이 노력하지 않는 걸 내가 노력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의 독서 라인을 만들어. 이게 사실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EBS에 강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10분짜리 강의 5개 정도 되는데 계열별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한 20분 정도 투자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학을 합격시킨 학생들의 독서 라인이 쫙 나와요. 이렇게 책을 읽게 만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꼭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선생님, 이 책대로 읽으면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자기 거 만들라고, 자기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하는 그 학생이 제일 우수한 학생입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대학에서는 무조건 1단계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3배수를 뽑는 거거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내용이 줄어들어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학년 학생들부터 줄어드니까 더 압축적으로 해야 될 거고 더 열심히 사교육업체를 찾아가서 막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고민하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그러나 포인트는 내가 그런 노력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력을 했다면 사실 포인트는 되게 단순해요. 뭐요? 네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건지를 결정하면 돼요. 고등학생 땡땡땡 전문가. 이게 대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올해 성대 1차 지난주 일요일 날 성대 1차 면접이 있었거든요. 합격해서 1차 면접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성대를 쓴 학생 중에서 가장 낮은 내신의 아이가 1차를 합격했어요. 그 위에 1등급 대 아이들 떨어지고 3등급 대 아이가 붙었거든요. 예, 스포츠과학과를 보냈어요. 제가. 왜 어떻게 보냈냐면 너의 꿈은 얘가 야구의 여학생인데 야구를 완전히 거의 5만 선수들을 다 알고 막 이런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3학년 진로 희망에다 뭘 적어주냐면 학생부 쭉 분석하고 난 다음에 너는 과학과 수학의 야구의 특성이 있구나. 그럼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된다. 스포츠 과학과를 가자. 어떤 전문가요? 고등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문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2번도 바뀝니다. 3번이죠. 지금 공통문항 3번 문항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2번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요? 특성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고요.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되냐고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에 이게 나와 있어야죠. 나의 퍼스널리티가. 이 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라고 보여주는 표입니다. 대판 싸우게 생겼죠? 너는! 그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 불가능. 이건 불가능. 저도요. 저도 그런 학생을 대학 보낸 적은 없거든요. 피눈물 나게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나의 우수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혹시 무슨 꽃인지 아무도 모르시겠죠? 선인장인데 비화옥이라는 꽃이에요. 비화옥이라는 선인장인데 이 선인장의 꽃말이요. 열정이에요. 영어로 패션. 영어로 그렇죠?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마음.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그 패션. 고통을 말하거든요. 파시오라는 단어는 고통, 순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열정을 가진다라는 말은요. 반대말로 하면 내가 그 열정을 뿜어내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죠? 그러면 열정은 거짓말이고요. 그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화옥의 꽃말이요. 열정.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꽃말이 나와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고통을 감내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간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 학생들에게 전념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은 파시오에서 나온다라는 것. 내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어떤 열정도 거짓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